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중개사법은 기출문제집 많이 보세요. 네. 네.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네. 자, 자, 계약서부터 봅니다.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자, 계약서는 교재는 어디냐면, 네.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시면 계약서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장씩만 쓰세요. 100장씩. 그 정도 못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계약서에 대해서 보면 교재는 95페이지. 계약서는 누가 써줘야 될까요? 소개한 사장님이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소개한 개공. 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자, 소속 공인인증사는 써줄 의무가 없죠. 예. 근데 써줄 수는 있어요. 핵심은 법인의 임원입니다. 법인의 임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자, 법인의 임원은 계약서를 써줄 수 있을까요? 또는 사원 써줄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에 들어가고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거든요. 여기는 써줄 수가 있고 증이 없다 그러면 임원이지만 못 써주죠.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진 것처럼 모든 중개법인의 모든 임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X. 결국은 세모 정도 됩니다. 작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지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중개도 안 했는데 그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전세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 온 사람은 뭐냐면 둘이 전세 계약을 할 텐데 계약서를 못 썼다. 경험이 없어서 사장님이 써주면 중개보수 드리겠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갔어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쓰면 중개보수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써준 거예요. 자기 도장도 찍어가면서 이렇게 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써간 사람이 사기꾼들이었어요. 전세 놓겠다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둘 다 사기꾼. 짜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세계약서 쓴 것 갖고 대법원에 가서 그것을 근거 서류로 집어넣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갚았겠죠. 대법원가 손해본 거예요. 그 대법원 잘못이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출 서류 중에 보면 중개업소 사장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사장님 보고 당신도 책임지쇼.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써줄 때는 중개도 안 했는데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써줄 때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고서 써줘야 되겠다. 계약서만 써주는 경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판례가 2개 있죠. 판례 2개 중에서요. 첫 번째 밑줄 그어진 판례가 2번 정도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개업공인인증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중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4번인데 이게 2번 정도 출제됐던 겁니다. 4번이 아니고 3번. 언제만 계약서를 써줄 의무가 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중개 완성시켰을 때만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가시면 이제 가로 2번.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서식은 어떤가? 이게 증거 남기는 거.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써주는데 이 서면은 종이로 된 것도 오케이고 화면으로 된 것, 전자문서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반드시 써주어라. 다만 법에서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표준서식,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권장할 수 있죠?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등록관청입니까? 국장입니까? 국장. 이렇게 이제 관청 물어봐요. 자, 그러면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놨을까요? 요것이 없어요. 보통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있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99%가 있어요. 없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서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면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법정서식은 없으니까
아무 서식이나 쓰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요걸 써주시고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 회원 그 개혁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정보망 있죠. 지역 정보망 거기 사이트에 있는 서식을 갖다가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보통 그걸 써요. 어쨌든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넘기시면 다만 이제 형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을 규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랗게 된 거 몇 페이지 한 거 몰라요 지금까지 96페이지요. 이제 9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거기 보면 계약서 써줄 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게 되면 문제가 돼요. 못 써주게 돼 있어요. 이중 계약서 쓰고 이런 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혁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써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임등치 노랗게 쓴 게 시험 나오는 거. 등록 취소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우리 맨날 이런 거나 해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등록 취소해야 된다, 절등치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예. 근데 소공이 만약에 다운을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격 취소예요, 정지예요? 정지 먹는 거고 취소는 아니고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썼을 때 징역이나 벌금이 있어요? 그딴 거 없다. 이렇게까지 형사처벌은 안 합니다. 예. 노란 거 맨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서명 및 날인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요? 계약서를 써준 개공이 하는 겁니다. 개공이. 그때 만약에 법인일 때는 법인에서 한 건 했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고 대표자가. 물론 써주는 사람도 이제 대표자고요. 자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요? 계약서도 누가 써주는 게 맞고요. 책임자가 쓰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이때는 서명 플러스 날이네요.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틀려요. 미시요 미. 여기까지 보고. 근데 만약에 소공이 만약에 계약서를 써줬다.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요? 소공만 합니까? 아니고 개공만 해도 됩니까? 안 되고. 함께 한다는 거? 네. 그것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지난주에 했던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요.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필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9개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가로 5번에 있는 시커먼 박스, 그죠? 9가지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권인표 조교는 대학 조교입니다. 조교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인도산 금덩어리를 받았다. 인도 금을 받았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을 받았다. 자, 권자가 뭘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인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 와닿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입자예요. 세입자가 있을 때 세입자를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안 싸우겠죠. 이건 안 싸우려고 계약서에 꼭 들어갈 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자는 뭘까요? 인적사항이요. 암기 방법상 인자로 딴 것은 인장 아니면 인적사항인데 대부분이 인적사항이에요. 이건 좀 드물고요. 대부분 인적사항. 누가 거래했는지는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표시.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라든지 면적, 구조, 용도, 땅 같은 경우 지목 이런 게 특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런 걸 쭉 적습니다. 어떤 걸 거래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자는 뭐냐? 요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조가 뭐예요?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이죠. 요것이 조세가 아닙니다요. 조세가 아니고 세금 아니고 조건기한을 정해놨을 때는 조건기한을 계약서에 꼭 적으시라 이런 뜻이죠. 조건기한을 꼭 적으시라 이런 거. 그 조자를 좀 조심하세요. 조자를 딴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 말로 쓰여요. 조세할 때도 있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조건기한 할 때도 있고
자금 조달 계획할 때도 조자로 따서 암기해서 이게 조금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자는 뭐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교부일자, 준 날짜인데 뭐의 교부일자입니까?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입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걸핏하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준 날짜요. 이거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3일 요걸 적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날하고 같은 날짜가 돼야 돼요? 계약서 쓴 날짜. 이 날짜하고 이 날짜 같은 날이 돼야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가 뭘까요?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은 부동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도는 점유를 비우는 거 얘기합니다. 방 빼는 거. 그 날하고 시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인도 일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산 날짜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게 나와야 분쟁이 안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금자는 뭐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금은 합의된 거래 금액을 자 주로 얘기하고 계약 금액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얼마 언제, 중도금 얼마 언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통 들어가죠. 근데 매매는 들어가고 전세는 잘 안 들어가고 잔금도 반드시 나오겠지 거의. 근데 법상으로는 잔금 얼마라고 꼭 기재해라 그런 건 없어요. 큰 총 금액, 합의된 금액하고 계약금까지는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있다는 걸 특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언제인지 날짜가 계약금 얼마 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게 8개. 근데 아까 9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9가지인데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기타 특약사항, 기타 약정사항이죠. 되게 많은 거 이건 세소시 많은 거예요. 전세를 이제 나올 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조금 오래돼가지고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좋아 그러면 세입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요구하니까 뭐 신발장하고 싱크대하고 화장실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입주하는 그 이사 들어온 날 전까지 다 이거 수리해주기로 한다. 이런 것도 다 특약사항입니다. 되게 많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질문 안 드려요. 걱정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뭐 알아야 물어보지. 자, 제가 담보책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담보책임에 대해서 한 장짜리 암기사항이 있었어요. 무조건 한 문제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거 박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해가지고 뭐 이거 있잖아요. 뭐 표로 막 어쨌든 막 가매청권 이거 있잖아요. 무조건 암기했어요. 무조건 한 문제니까. 근데 좀 있으면 까먹으니까 시험 직전에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 보면 까먹고. 이렇게. 이런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은 매매편에 나올 텐데 이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균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야. 딴 데 가서 질문 드려보니까 몰라. 임의규정인 건 몰라. 임의규정 맞아요. 그러면 임의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담보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약할 수 있죠. 특히 땅 같은 거 거래할 때 경계가 이게 확실치 않아서 땅 면적이 대장상의 면적하고 잘 안 맞아. 그럴 때는 계약서 쓰면서 지금 대장의 면적이 730제곱미터가 돼 있는데 제곱미터 만약에 나중에 면적이 뭐 측량을 하진 않겠으나 혹시 나중에 측량을 해봐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거나 그런 얘기 하지 말기로 특약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에요. 그 면제하는 특약이 가능한 것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합니다. 땅 거래할 때.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바로 기타 뭐예요? 약정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럼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개보수 같은 경우 하나만 더 해봐요. 중개보수 누가 부담해요? 쌍방이 각각 부담해요. 매도인도 보수, 그 다음에 매수인은 또 매수인 나름대로 보수 부담하는 건데
우리 매도인이 깎아주면서 매매가를 좀 깎아주면서 그러시면 내가 깎아 좀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부담할 복비는 매수인 당신이 부담하세요. 매수인은 뭐 깎아만 주신다면 나 그 정도는 부담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특약사항이지.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특약사항.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약정이 있다면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요. 필수기재사항이 안 들어가는 거 이제 거의 이제 정리해봅니다. 안 들어가 보면 조세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조세. 네, 조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계약서에 적을 사항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 상업지역이다. 미관지구다. 이런 공법상 규제사항은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까? 아니고 거래 예정금액 같은 거 10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거 필수기재사항입니까? 아니 10억에 나왔다가 아니고 그래서 9억 5천에 도장 찍었다. 그 금액이 기재사항이지. 이게 아니고 10억에 나왔다. 이게 아니고 응?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적을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에 적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설명사항이야.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적을 거 하고 계약서에 적을 것을 구별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확인설명서를 암기한다기보다는 확인설명사항과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가로 5번까지 봤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확인설명서를 적어서 줘야 되죠. 자, 줄 때는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도 주고 주는데 같이 주게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서류가. 같이 주게 돼 있는 서류 두 개가 뭐냐. 하나가 확인설명서고요. 또 하나가 보증관계증서 자본. 공제증서 복사 뜬 거요. 확인설명서 같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하고 계약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할 때 개확보. 요 개자 들어간 걸 많이 하잖아. 발음은 이렇게 철자는 틀리지만 개이드, 개땡땡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게 이제 조금 긍정적 이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는. 저희 때는 긍정적이 아니어서 근데 지금 뭐 개이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약간 뉘앙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틀려진 거죠. 이건 그런 뜻에서 개확보, 개확보 하셔야 돼. 개확보. 자, 그 다음에 보존합니다. 보존기간은 몇 년이게요? 계약서는 5년 보존합니다. 5년. 확인설명서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서류가 중요해요? 계약서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좀 길어요. 확인설명서 3년, 5년. 반드시 원본으로 보존해야 됩니까? 4번도 괜찮아요. 전자문서 오케이? 그런데 뭐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도 좋은데 중개사무실에다가 반드시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계약서 관련해서 전자문서가 됐든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무실에다가? 왜 반드시가 아니죠?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는 경우는 사무실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그럼 어떤 경우에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돼요? 전자계약할 때 안 하죠 사실. 안 하지만 전자계약을 체결했어. 저장을 누르면 그 전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이 공적인 기관에 자동으로 보관이 돼.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계약서를 그러면 손님들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해서 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걸. 분실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 출력해서 주면 출력시켜서. 예?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기출됐었어요. 최근에 이것도 제외입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 넘어갑니다. 계약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기사항 9가지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항이면 어느 때 물어주느냐,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돼 있죠. 그거 보도록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요. 조문이. 자, 보시면 일단 30조 조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요때지시오라고 써져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게 30조예요. 그 30조 조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님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사장님 보고 물어내시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장님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게 30조 소문에서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서는 제일 위에 가로 1번 요건 중에서 첫 줄이에요. 이걸 중개인이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줄여서. 자, 중개인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개공이 질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보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기 말이 나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개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요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은 30조 2항에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한테 중개사무소를 제공했다가 다른 사람, 제공받은 사람이 거래 당사자 을한테 손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주인이 여기 사무실 주인이 요 개공 갑이에요. 이렇게. 근데 갑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병한테 사무실을 제공했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일을 하다가 여기 손님 정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여기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한테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사무실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요 사람이. 그게 바로 사무소 제공 책임이야. 그래서 가로 1번에서 두째 줄에 보면 사무소 제공함에 따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할 때는 제공 책임. 근데 그때는 고의과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사무실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피해자, 당사자, 손님한테요. 30조 몇 항? 2항. 그래서 이것은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자기가 중개행위 하다가 직접 사고를 친 거고, 두 번째는 사무실을 빌려주고 맡기고 그랬다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 치는 경우. 그때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 케이스. 두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이제 핵심은 이 중개행위 하다가 배상 책임을 질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잘 없으니까 솔직히. 이 경우보다 이게 훨씬 많으니까. 그럼 이 중개행위가 뭐냐? 이게 문제지. 여기에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랬을 때 중개행위를 갖다가 판단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이 별로 없는 것처럼 설명한 거야. 그래서 들어간 세입자가 피해를 봤어. 당연히 책임지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걸 아셔야 돼. 이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자신의 단골 고객한테. 이분한테 투자 물건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돈을 1억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분이 요 사장님 개공갑에 투자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돈을 붙였더니 이 사람은 그런 물건이 없는데도 이 손님이 자기를 믿는 걸 이용해서 1억을 자기가 중간에서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바로 1억을 쏴줬어. 근데 계약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야, 사기. 이랬을 때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 요 사기친 개공한테 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럼 배상 청구하면 개공갑은 사기친 개공갑은 30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져야 되는 게 상식이지. 책임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기친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어떻든 판사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판사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이걸 갖다가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멋있잖아요, 이 말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행위요? 아니요?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 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예?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속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렇지. 나한테 선물을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명품 사주느냐부터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속 마음을 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설거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죠? 예? 사랑해란 말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어떠한 행위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볼게요.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자, 진정으로 밑줄 그은 거부터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업 공인인계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란다네. 개업 공인인계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동그라미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사회통념 동그라미,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판례가 4개가 쫙 나온 거예요. 밑에 판례 보시면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사기예요, 사기? 편취가 사기입니다. 사기 나오기만 해도 뭐요? 책임져야 돼. 중개행위에 들어가. 이렇게 하셔야 돼. 두 번째, 횡령 나왔죠, 횡령. 여러분 어떻게, 횡령? 그러면 책임져야 되니까 중개행위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그 4개를 아셔야 돼. 경매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경매 알선행위는 좀 생각할 게, 원래 경매 알선행위는 용어상으로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경매 알선행위는 용어상으로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용어. 아니야. 왜냐면 경매는 계약서 안 쓰니까. 그러나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 용어에서 할 때 그 태도하고 배상 책임을 얘기할 때 내용이 달라져 버려. 여기서는 요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까? 그러면 상황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앞하고 뒤가 일관성이 없냐. 원래 세상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 일관성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 3번째 거 하시고, 자, 4번째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별표. 이게 뭐냐면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은 철거가 된다면 그런 그린벨트 지역 내 건물이 있었고 옛날부터 그 건물을 철거시킬 거야. 개발하면서. 그럼 철거되는 사람한테 철거시키는 대신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을 주게 된다고요. 그때 땅 받을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대토권이다. 이런 대토권은 사고 팔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대토권을 갖다가 알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대토권을 소개시킨 거예요. 이렇게. 불법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돈 주고 샀다 이거지. 나중에 보니까 대토권이 안 나와버리는 거야. 나온다고 했는데. 손해 입었죠. 그럼 모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대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토권 매매 자체가 불법적 거래예요. 불법적 거래를 한 사람, 물론 개공이 잘못했지. 그렇지만 불법적 거래를 한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보호해줄 가치가 있겠냐 그랬을 때 가치가 없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이 중개행위는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동그라미 몇 번? 2번. 큰 별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다고 시험에. 근데 안 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나온 게 2011, 12년도 정도인데 지금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거중만 나왔어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요건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네.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오겠죠, 이제. 예?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101페이지 가보셔요. 자, 이랑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증 설정하게 돼 있어요. 보증 설정. 그러면 101페이지 가로 1번 중요합니다. 101페이지 가로 1번 중요. 자, 별이 3개 돼 있죠. 별 3개가 마지막입니다. 별 4개짜리는 제 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개가 마지막. 자, 시기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건데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셔야 됩니까?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그러면 안 돼요. 업무 개시 전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관청에 가서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증서 복사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신고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실제 이제 하게 되면 구청에 가가지고 등록증 받기 전에 받을 적에 그 보험증서 보여줘요. 그 보험증서 보고 그때 드디어 내줘. 만약 보험증서 없잖아요. 등록증 안 주잖아.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설정 신고.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대표적으로 협회 같은 경우 들 수 있어요. 협회가 이 사람이 지금 공제 가입했다고 등록관청에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별도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협회는 어떻게 알게 됐죠, 그걸? 등록 신청이 들어가면 등록증을 주는 그 시점에 협회에다 알려줘요. 실제는 실무적으로는 등록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협회에다 알려줘 버려요. 그럼 협회에서 막 전화가 공제 가입하라고.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처럼 이런 제도가 있긴 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잘 안 나옵니다, 2번은. 네. 그 다음에 3번.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농지만 중개해주는 특수법인에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증 설정에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까? 신고?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는데 등록 안 하고도 농지를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등록관청은 사무실 있는 곳에 시장문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신고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자, 분사무소 있죠? 자,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분사무소를 차리기 전입니다. 이거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안 돼요? 설치 신고 전.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요거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근데 분사무소는 달라요. 언제 하는 거죠? 분사무소 차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뭐였어요? 구비서류. 실사보 실책이라고 했었죠. 보호가 있잖아요. 보호. 그러니까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미리 뭐가 돼 있어야 돼? 보증 설정.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1억 이상 보증 설정.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설치 신고 전. 업무 개시 전 그러시면 안 돼요. 가로 1번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보시게 되면 금액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은 1억 이상. 법인은 좀 덩치가 있죠. 2억 이상. 그런데 가로 3번에서요.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좀 기억해 두시면 돼.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 추가죠?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 4개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인은 최소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4억 그러시면 안 돼요. 알면서 틀릴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6억, 최소 6억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요거 하나. 동그라미 3번 거 좀 조심하시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 해야 되지요? 얼마 해야 돼요? 얼마짜리? 1천만 원 이상. 이거 어렵지 않은 건데 꽤 물어봤어요. 얼마?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1천만 원 이상. 이런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그 위에 가로 2번 넘기지 마시고 보증 설정 방법이 있죠? 가로 2번 올라갔습니다. 3가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제에 많이 들어요. 근데 공제 가입하면 한 20만 원 채 안 됩니다. 19만 얼마인데 뭐 말이 19만 원, 20만 원 거의.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 여기는 10만 원 조금 넘어요. 거의 10만 원 배야 배.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 보험에 드시겠어요? 공제 가입하시겠어요? 이거 들어야지.
아니, 이거 10만 원이고 여기 20만 원이라는 게, 이건 날아가는 돈이에요.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소멸성 보장이거든. 여기 10만 원짜리고 20만 원인데, 이게 좀 싸잖아요? 똑같이 1억까지 보장해 주는데, 여기 돈이 더 싸잖아요. 여기는 20만 원이고.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여기를 많이 들어요. 협회니까. 협회에서 막 연락 오거든. 등록 신청하면 연락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알았어요. 이렇게 든다고. 근데 뭐 가입비가 처음에 한 50만 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사실. 그래도 이제 막 드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속았구나 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다. 그죠? 시간 지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깎아주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여기 시험은 안 나오고.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주로 이용하는데, 공탁이 시험에 나오죠? 공탁이 나온다. 공탁. 목돈을 묻어두는 거죠? 1억, 2억 묻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탁한 돈은 요거 시험 나오거든. 사장님이 돌아가시거나 폐업을 했을 때 후손들이나 아니면 폐업했을 때 사장님은 그 공탁한 돈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당장은 못 찾아와. 몇 년 동안은 묻어놔야 돼요? 3년 동안은 묻어놔야 되겠다. 3년간은 못 찾아오고 묻어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묻어놔야. 그 사고 당한 사람이, 그치, 만약에 이걸 폐업하고 당장 찾아올 수 있어 버리면 사고 친 계곡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폐업하고 돈 싹 빼가 버리는데. 그럼 피해자는요, 손해배상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잖아. 공탁한 돈이. 그러면 공탁이란 방법은 이건 쓸데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묻거나 맨날 3년만 물어봐. 그러니까 뭐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만 공탁 그러면 몇 년? 3년. 그죠? 공탁 그러면 목탁 두드린 거? 목탁.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탁 그러면 자꾸 목탁이 생각나처럼. 몇 번 두드려? 3번 딱딱딱 딱딱딱 공탁. 됐어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아이고 뭐가 나오냐면요. 가로 6번이 별표가 3개 돼 있죠. 넘기시면 안 된다 참. 저기 101페이지 제일 끝에 거 안 했네요. 보증 바꾸는 거 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가로 5번요.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꿀 때 처음에 공제 뭣도 모르고 가입을 해요. 하다 보니까 비싸. 그러면 이거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고 그러면 기간 비례해서 돌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보증보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으로 바꿔야 되겠다.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꿀 때 공제를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끊고 나서 가입할 때 요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 보험에 안 든 공백기가 생기지. 공제가 안 된 끊어봤으니까 먼저. 요때 사고 당한 사람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받는 게 어려워져요. 이런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지. 절대 먼저 끊으면 그래서 끊고 나서 아무리 빨리 즉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늦었어요. 공백기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살려둬. 그리고 나서 보험에 들어. 그러면 2개를 든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해지하든지 이렇게 하면 공백기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때는 가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지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은 여기 법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로 5번에 보면 둘째 줄에 밑줄 그은 거 있어요. 바꿀 때는 변경할 때는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중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중자 나오면 돼요.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가로 6번인가요? 가로 6번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재설정 요것이 이제 가만히 보면 별표 3개죠?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나와요. 가로 6번 2개인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설정을 합니다. 보통 1년짜리 들어요. 보통 1년짜리. 그게 아까 공제가 20만 원 정도 드는데 1년 끝났어요? 그럼 중개업을 때려치면 문제가 없는데 자 중개업을 계속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갱신. 또 들어야 돼. 또 20만 원 내야 돼. 좀 할인이 돼서 뭐 17만 원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2년째 이렇게 되는 거지. 1년 금방 가요. 또. 그러면 이때는 기간 만료, 보험 만기, 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기다 그러면 이날까지는 갱신을 딱 해줘야 공백기가 안 생기겠죠. 만약에 기간이 이때인데 이때쯤 돼서 갱신을 딱 하면 공백기 안 되죠. 공백기가 안 생기게 만들려면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기간 만료일까지. 그죠? 여기 시험 잘 나오고요. 기간 만료일까지. 근데 밑에는 사고 터진 거예요. 위에 것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임기를 다 마친 거요. 평화적으로. 밑에는 탄핵이에요. 탄핵. 사고가 터진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어. 사고 터지는 바람에. 뭐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그 순간에 이제 보증관계가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중개업을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설정을 하셔야 돼, 이때도. 이때는 언제까지 재설정 하시라? 지급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재설정 하시라.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두 개 중에서 이걸. 사고 터진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은 15일.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자, 기간 만료 15일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재설정하여야 된다.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 언제까지 재설정? 만료일까지. 15일을 여기다 갖다 보시면 안 돼요. 요게 15일이고 여기가 밑에가. 위아래를 잘 구별해 두시는데 별표 3개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 거기서 동그라미 3번 큰 별표. 동그라미 3번. 이제 쉽니다. 좀 이따가. 동그라미 3번 별표 하시면 이게 개업공인인계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나 1억짜리 보증보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증서사본을 주거나 복사해서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보증 설정한 거.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1억짜리 공제 가입했다. 그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중요한 것은 언제 그걸 설명해야 됩니까? 보증 내용을. 중개가 완성된 때 거기를 별표하셔야 돼요. 형광펜 별표 이렇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빚이 얼마 있다, 벼이 잘 든다, 가까이 시장이 있다 이런 건 언제 설명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 아시겠죠?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보증 내용, 즉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설명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억짜리 보험에 들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장 찍는 순간에. 찍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빚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할 때는 도장 찍기 전. 두 개가 혼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밑줄 고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 받은 때는 이렇게 하면 OX 의뢰 받은 때가 아니고 완성된 때. 자, 두 번째 중개 완성되기 전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완성되기 전도 틀렸지? 완성된 때만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 크게 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거 하나 보고 이제 칩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인데 오른쪽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103페이지 보면 가로 1번부터 6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개만 할 거예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그게 뭐냐. 자, 칠판 보시면 이거야. 여기서 이제 개공이 사고를 친 거야. 뭐 사무실을 빌려뒀다가 사고가 발생했든 자기가 막 중개하다가 막 잘못 소개해서 그랬든 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손에 입었어요. 그러면 물어달라고 청구합니다. 뭐 재판상 재판을 걸든 아니면 가서 그냥 사무실을 뒤집어 엎든 그래서 어쨌든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판사가 물어주라고 판결 내리든 어쨌든 아니면 둘이 합의해가지고 좋아 얼마 물어줄게 이렇게 해서 합의 보든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합의서라든지 판결문 이런 걸 들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서 보증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기관은 그 서류만 들고 오면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 그것 들어오면 그 서류를 확인해. 그리고 일단 돈을 줘요. 여기가 중심의 핵심이면 원래 여기서 받아내야 될 돈인데 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금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재판만 잘 마무리되고 합의만 잘 된다면 쉽게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받으려면
재산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골치 아파요. 근데 여기서 받는 건 쉽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서 보증 설정을 1억을 했어요. 공제든 보험이든.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얼마를 갖다가 물어주라고 판결을 났냐면 1억 5천을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긴 거지. 그 1억 5천만 원짜리 판결문 4번을 들고 와서 지급 청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보증기관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얼마를 주죠? 1억만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판결문 갖고 온 건 1억 5천짜리를 갖고 와도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어떤 금액이에요? 이거.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 준다는 보장이 없어.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서 절대 못 받아요. 나머지 5천만 원은 할 수 없이 여기 쫓아가야 돼. 재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밖에 못 받아. 여기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 가서 나머지 5천을 청구하는 거지. 왜냐? 이 개업공인회사는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 손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천은 여기서 달라고 할 수 있고 재산이 없으면 못 받아. 재산이 있으면 그걸 경매를 붙여야 돼. 거기서 또 타는 거야. 경매에서 돈 나오면. 그러니까 쉽지 않지 이게. 어쨌거나. 어쨌든 여기는 전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잘 구별하시는 게 이 오른쪽 페이지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로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을 별표. 보증기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다. 그랬고 옆에 개공은 어때요? 전손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 드려봐요. OX 맞춰보시는 거예요? 맞추면 쉬고 못 맞추면 또 계속 수업합니다. 개업공인회사는 보증 설정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전손해다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쉬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